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제 우리 오늘 이제 새로운 과목이 시작이 되는데, 뭐 사실은 생애 주기를 하다 보면 고급 영양학이랑 연결된 거 있고, 또 생애 주기를 하다 보면 영양 판정이랑 또 연결져 있고, 그래서 상당히 중간에 이제 교집합으로 되어져 있는 과목이 생애 주기인 것 같아요. 그래서 생애 주기도 고급 영양학과 마찬가지로 기초 문제 풀다가 기본 풀고 기출 풀고 이렇게 진행을 할 건데, 특히 이 과목에서는 다른 타 과목이랑 조금 중복된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감안하셔서 본인들의 답을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정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저는 이제 생애 주기 안에 영양소 섭취 기준에 대한 설명이 들어가기 때문에 수업을 오실 때 우리가 이론 시간에 했었던 요 책자 있죠, 작은 책자? 요거를 같이 갖고 오면서 보면서 하는 편이 훨씬 유리하니까 그거 갖고 다니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저녁 오후에 마치고 갈 때는 금요일에 수업할 고급 영양학 예습해야지 되는 자료가 같이 나가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가져가시고 다음 주 것도 하고, 그래서 진도는 뭐 대충 잘 맞춰질 것 같으니까 여러분들 같이 잘 따라오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생애 주기는 사실은 외울 게 많습니다. 숫자 같은 것들,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지금 내가 당장 외워야지라고 할 필요는 없고, 아시다시피 이 과목은 계속 반복이에요. 이걸 또 해? 할 정도로. 그리고 고급에서 했는데 여기서 또 나오네? 막 이렇게 나올 정도로 반복이라 나도 모르게 외워지는 거는 어쩔 수는 없지만, 굳이 내가 뭘 외워야지라고 지금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외우는 거는 시험 직전에 내가 외워야 될 걸 따로 리스트를 만들어 놓고 그때 외우는 거. 내가 말하는 외우는 건 수치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양소에 대해서 청소년기 우리가 알아야 될 것들 좀 있었죠, 그죠? 그런 것들을 좀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설명 대충 마치고 오늘 수업 바로 진행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예습해 오기로 했던 섭취 기준의 기초 문제부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초. 1번부터 갑니다. 1번.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재개정 방향을 요약한 아래 내용에 대한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2020년에 바뀌어졌을 때, 바뀌는 날짜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세요? 달 정도, 달. 2020년도. 12월 말에 이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2020년에 바뀌었다 해도 2021년 초도 아직은 완성이 안 되고 계속 오탈자들 수정하는 과정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2021년도에는 계속 그런 수정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2025년에 만약에 바뀐다 그러면 또 2025년 말이 돼야 될 거예요. 왜냐하면 5년마다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정부는 반드시 그 해에 이제 개정판을 내야 되니까 계속 미루다가, 우리도 계속 미루다가 하잖아. 정부도 계속 미루다가 12월 달 돼서 내고 1월 달 돼서 뭐 이제 틀린 글자 같은 것들 해가지고 수정본 또 내주고 막 이런 작업들을 하니까 아직은 이것이 유용한 상태라서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바뀐 지는 사실 연도로는 많이 바뀌었지만 기본 틀은 안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여러분들이 직장을 갖게 되더라도 이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이 5년마다 바뀌는 상황이 됐을 적에는 막 메뉴 짜고 막 이런 것도 힘들지만 이거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관심을 갖고 뭐가 바뀌었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알고 있어야지 흐름에 우리가 이제 동참하는 전문가들이니까, 그죠? 우리는 자격증이 있는 프로페셔널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제 공부할 때만 해야겠다, 뭐 시험 칠 때만 해야지 이렇게 하면은 발전이 없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 그거 기념은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알아야 되는 것들 한번 볼게요.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의 재개정 방향을 간단하게 요약한 건데, 빈칸을 한번 보고 밑에 괄호로 되어져 있는 1, 2, 3, 4를 답해 봅니다. 자,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은 건강한 개인 또는 집단을 대상으로 하여서 국민의 건강을 유지 증진하고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켜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된 기준이다예요. 이 뭘까?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건강 수명을 증진시키기 위함이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목적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이제 여러분들 목적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국민의 건강 수명을 증진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정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이 섭취 기준에 대한 목적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재개정 방향은 이 세 가지가 중심이 되어져 있어요. 첫 번째는 결핍에 대한 예방, 두 번째는 과잉으로 인한 건강 문제를 예방하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새로 나온 건데 만성 질환에 대한 위험의 감소를 포함해서
이 세 가지에 맞도록 만들어진 영양소별 기준이다라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1을 위해서, 1이 뭐냐면 부족에 의한 결핍증 예방을 위해서 만들어진 지표가 뭐뭐 있을까요? 기준치, 이름. 평균 필요량, 권장, 충분히 있고, 또 2를 위해서 설정된 것, 과잉 섭취에 대한 것, 상한입니다. 그 다음에 3을 위해서, 3은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 감소. 뭐가 있을까요?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 또 에너지 적정 비율. 요것이 이제 여기 있는 것처럼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 감소까지는 에너지 적정 비율에 대한 것,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까지 포함을 해서 설정이 됐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러면 에너지 적정 비율이 설정되어져 있는 영양소 뭐뭐가 있었죠? 탄단지, 또 콜레스테롤은 권고치니까 300mg이고, 또 포화지방산, 또 그건 아니고, 저기 에너지 적정 비율은 퍼센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그리고 트랜스지방산도 있고, 또 하나, 당류도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막기 위해서 설정해내온 에너지 적정 비율이에요. 우리는 에너지 적정 비율이면 탄단지 큰 덩어리만 하는데, 들어가 보면 이걸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적정 비율이 다 퍼센트는, 그 퍼센트라는 것 자체가 뭐예요? 총 에너지의 몇 퍼센트라는 것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다 가능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런 박스가 있는데, 뭔지는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 보면은 에너지 필요량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있을 때 설정한다. 건강한 사람들 필요량의 중앙값으로부터 산출하였다. 에너지의 경우에는 개인 필요량 측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소비량을 통해서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라는 말로 하기로 했다. 이거는 뭘까요? 평균 필요량에 대한 설명이고, 그 다음에 밑에 것도 과학적 근거 충분할 때 했다. 97에서 98%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필요량을 충족시키는 수준이다. 이거는 권장에 대한 거고, 그 다음에 대상 인구의 건강을 유지하는 데 충분량인데 과학적 근거가 부족할 때, 또는 실험 연구나 관찰 연구에서 확인된 것들을 통해서 중앙값으로 설정했다. 이것은 충분. 그 다음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 여기서는 최대예요. 요거는 조금 이따가 우리가 기출문제 아주 초창기에 나왔을 적에 보면은 그 상한 섭취량에 대해서 인지하기 위해서 객관식으로 나왔었는데, 인체에 유해한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최대다라는 거 기억해야 돼요. 이거 자꾸 헷갈려. 최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데, 이건 최대이고, 최소는 언제 나오는가 하면 나트륨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할 적에 2300이 최소에 해당하는 양으로 우리가 돼서, 그 뒤에 또 나올 테니까 한번 보기로 하고, 그리고 과잉 섭취로 인한 영양 문제 예방을 위해서 설정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해 영양에 대한 근거가 있을 때만 설정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상한 섭취량, 평균, 권장, 충분, 상한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었고, 자, 그 다음에는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 질환의 위험 감소시키는 영양소의 최저 수준, 여기는 최저 수준인 거죠. 최저 수준의 섭취량. 그 다음에 영양소 섭취와 만성질환 간의 인과적 연관성, 혹은 그것을 감소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섭취 범위를 고려해서 설정한다. 자, 이것은 아니지.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이지. 영양소의 최저 수준이고, 만성질환과의 인과적인 연관성이 있어야 되고, 얼마만큼 먹었을 때 하는 그 수치적인 그 구간이 정해져 있을 때만 나오는 거였다. 근데 여기에 딱 맞는 영양소가 지금까지는 하나만 있었죠. 그게 뭡니까? 나트륨만 여기에 맞았기 때문에 거기에만 얘가 정리가 되었다. 그 다음에 에너지 적정 비율은 각 영양소를 통해서 섭취하는 에너지 양이 전체 에너지에 차지하는 비율에 대한 것이고, 탄단지에 대해서 에너지 섭취 비율, 그리고 건강 간 관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에 따라서 이것들은 이제 설정했다. 어떤 과학적인 근거인지는 뒤에 다시 다른 문제를 통해서 우리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는 재계정에 대해서 이제 중심적으로 볼 수 있는 거는 에너지하고 다량 영양소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것만 일단 보여지는데, 탄수화물은 1세 이상의 연령 구간에 평균과 권장이 새로 생겨졌다라는 거. 그리고 지방산들이 세 종류인데 마지막에 DHA하고 EPA는 합쳐진 수치로 했다라는 것이 충분 섭취량으로 이때 제정되었고, 단백질은 평균과 권장 섭취량의 수치가 개정되었다. 그리고 필요량 추정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변화했기 때문에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한 거는
요것도 조금 이따가 우리가 한번 볼 텐데, 성장기 단백질의 이용 효율을 예전에는 한 가지 숫자로 했는데 이번에 바뀔 적에는 연령별로 몇 % 이용 효율이 있는지를 차등 적용한 것으로 계산했다라는 설명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나트륨은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 감소량이 신규로 설정이 된 것이 가장 크게 변화된 재개정에 대한 내용이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4번은 에너지에 대한 건 설명만 있죠. 에너지를 한번 보시면 2015년에 사용했던 에너지 필요 추정량 산출 공식을 그대로 썼는데 왜 변했느냐? 체위가 변한 거예요. 키나 몸무게가 변했기 때문에 계산을 해서 그대로 했다라는 기본적인 설명이 있었고, 자, 뒷장을 보시면 이제 탄수화물에 대한 게 나오죠. 이 박스는 쭉 읽으면서 우리가 이해하고 빈칸을 메꾸는 정도로 가겠습니다. 탄수화물, 에너지를 제공하는데 얼마만큼? 4저죠. 4kcal per 그램 에너지를 제공하는 열량 영양소입니다. 인슐린 분비와 식후 혈당 수준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그러나 탄수화물 섭취가 증가하게 되면 다양한 만성질환 위험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상한 섭취량을 설정을 하려고 했더니 그것에 대한 자료가 충분치 않아서 상한 섭취량은 없습니다. 뇌에서 사용되는 포도당의 양이 몇 g임을 근거로 해서 만들었을까요? 100g. 100g임을 근거해서 1세 이후에 평균과 권장을 신규로 제정했고, 식사와 관련된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고려한 에너지 적정 비율을 설정했는데 그것이 55에서 65%로 했습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거는 평균하고 권장을 한번 외워졌나 보고 한번 써봅시다. 평균 필요량 1세에서 평균 필요량은 얼마였을까요? 1세 이상 우리 위에 있었잖아요. 1세 이상의 경우 평균과 권장을 신규로 했는데 뇌에서 사용하는 포도당의 양을 얼마로 생각해서 100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평균 100으로 했고, 권장은 하려면 뭘 알아야 돼요? 변이계수 몇 프로? 15%. 15% 계산하면 100에 15%를 적용하면 130이 되죠. 15의 2배니까 30 돼서. 그 다음에 임신수유부는 추가량 계산을 우리가 나중에 할 거니까 참고해서 보시면 임신부는 135g이 평균이고 권장은 175 계산을 해보면 수유부는 160에 권장 210으로 설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식이섬유 프린트물 봅니다. 식이섬유의 혈중 콜레스테롤 및 혈당 저하 효과,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 변화. 대장의 마이크로바이옴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균들의 변화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리적으로 긍정적인 효과 등에도 불구하고 과학적 근거가 많이 없다. 그래서 그 필요성이 제시가 되고 있다. 2020년에는 역시 어떻게 했는가? 건강인의 식이 섭취량을 중앙값 또는 평균치를 기준으로 하였고 2015년에 설정했던 충분 섭취량을 그대로 산출했대요. 2015년에 어떻게 설정됐냐면 12g per 1000kcal. 12g per 1000kcal. 그대로 사용을 했고, 이제, 국민 건강 영양 조사를 분석을 해서 계속 봤더니, 여전히 이것보다 어떻게 먹고 있다, 우리가? 적게 먹고 있으니까 그냥 그걸 계속 쓰고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자, 네 번째 단백질. 아까 우리가 단백질에 대해서 앞페이지 잠깐 앞에 보면은 어떤 문제 보냐면, 3번의 재개정에 단백질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필요량 추정에 관한 과학적 근거가 변화하여서 상향 조정했는데 성장기의 단백질 이용 효율을 차등 적용했다 그랬죠. 이렇게 어떻게 차등됐는지를 묻는 게 밑에 있는 문제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일단 그거에 대한 설명을 먼저 읽어볼게요. 위에 인체의 정상적인 성장을 위한 생리적 기능 및 생명 유지에 필요한 아미노산, 그 다음에 질소 화합물을 공급하는 영양적 기능을 수행하는 영양소입니다. 단백질 섭취 현황에서 권장 섭취량의 100%를 상회하는 타 연령대 인구에 비해서 다소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연령대가 있는데 언제냐? 75세 이상 노인에게 있어서는 권장 섭취량에 비해서 좀 부족한 연령군이라고 조사가 되었고, 아까 얘기했었던 것처럼 2020년 또는 2015년에 적용되지 않았던 이게 바로 성장기의 단백질 이용 효율입니다. 요걸 얘기를 하는데 성장기의 단백질 이용 효율. 그래서 몇 %부터 몇 %인가 하면 0.7에서부터 시작해서 19세 이후는 청소년이 아니니까 성장기로 따지면 이 구간은 어떻게 설정을 했는가? 그럼 0.7에서
0.86까지 적용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0.9는 19세 이후니까 성장기가 아니죠. 그때는 성인이니까 그죠? 그 성장기는 0.7에서 0.86 사이에 단백질 이용 효율을 했다. 그러니까 19세 이후를 0.9로 봤다는 걸 이해를 한다면 뭐하고 비슷한 거예요? 뭐를 의미하는 거예요? 단백질 이용 효율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보세요. 19세 이후를 0.9로 잡았대. 0.9라는 게 뭘까? 소화흡수율인 거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예전에 0.66이라고 하는 이제 그람당을 했었었는데 이것이 소화 흡수율을 고려했더니 0.73이 되고 여기에다가 권장 섭취량을 적용을 하면 0.91 이렇게 해갖고 필요량이 변해졌다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에서 90%의 소화 섭취를 했기 때문에 0.9라고 한 거예요. 그러면 청소년기에는 그보다 작다는 거지. 그거를 예전에 적용 안 했다가 이번에는 이렇게 연령대별로 해서 단백질 이용 효율을 적용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간 올라가게 됐다. 소화 흡수율이 1이 아니라 0.9 이렇게 0.7 되면 예전에 먹는 것보다 먹는 양이 늘어야 될까 줄어야 될까? 예전에는 성장기 동안에 0.9%를 그냥 통으로 다른 연령대랑 비슷하게 했다면 얘가 0.7이 됐어요. 그러면 예전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될까 적게 먹어야 될까? 많이 먹어야 되지. 소화흡수율이 90이라고 생각했는데 해봤더니 0.7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70%밖에 내가 못 받아들이면 그 20%에 해당되는 걸 더 먹어야 되니까 증가됐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단백질은 2015년 거랑 2020년 거를 이렇게 놔두고 비교해보면 조금 증가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상향 조정됨 이렇게 됐죠. 노인의 경우 고령일수록 평균 체중이 적어서 평균과 권장의 산출 결과가 적게 나타났으나 노쇠, 근감소증 예방을 위해서 예외적으로 75세 이상이긴 하지만 이 사람들이 체중이 낮아지긴 했지만 그 위의 연령대랑 동일한 걸로 그냥 쓰기로 했다라는 설명입니다. 이제 단백질 이용 효율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자, 지질에 대한 거 봅시다. 대체로 지질은 중성 지방과 아실글리세롤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중성 지방은 체내에서 합성하지 못하는 필수 지방산을 공급하고 또는 지용성 영양소가 흡수되고 운반되는 것을 도와줍니다. 포화 지방산은 체내 합성이 가능하며 적정 섭취량 설정 근거의 부족으로 섭취 기준을 별도로 설정하진 않았습니다. 향후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 감소를 위해서 연구가 필요합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세포의 기능 수행에 중요한 영양소입니다. 라고 설명하고 있고 2020년 19세 이상에게서 목표 섭취량을 얼마로? 300mg인데 이 설명서에서는 목표 섭취량이라고 했지만 사실은 우리는 목표 섭취량이라는 말을 이제 나트륨에서도 예전에 같이 쓰던 거를 이제 안 쓰기로 했죠. 근데 여기서만 간단히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서 사용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300mg 미만으로 유지하였습니다. 앞으로 연구가 필요하다라고 되어져 있고, 그 다음에 2020년도에 제정된 것은 아까 봤듯이 이 표를 보면은 리놀레산, 리놀렌산, EPA, DHA하고 그 다음에 영아기의 경우는 DHA만 해서 이렇게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전부 다 뭐로 돼 있다? 충분 섭취량으로 되어져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이걸 보면서 답을 써보면 모유의 리놀레산과 알파 리놀렌산의 함유량을 근거로 영아기에서는 충분 섭취량을 설정하였고, 그러니까 여기에 있었던 얘네들은 저기 있는 모유 속에 있는 것들을 근거로 했다라는 뜻이고, 이 밑으로부터는 그 이외의 연령대는 평균 섭취량을 충분 섭취량의 설정에 활용했다. 그 연령대에서 평균적으로 먹는 걸 구해서 그 50%에 해당되는 거를 충분으로 썼다는 거고, 영아의 경우는 DHA 결핍 시 두뇌나 시력저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EPA를 뺀 모유 속에 있는 DHA 함유량을 가지고 이제 만들었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6세 이상의 경우에는 만성질환과의 관련성을 근거로 해서 두 가지를 더했는 값으로 충분 섭취량이 설정되어져 있다. 지금 이 표에서는 EPA하고 DHA랑 영아기에서 DHA가 따로 되어져 있지만 그 표에 보면은 얘네들 하나로 한 줄로 돼 있어요. 그러면서 얘가 여기에 들어가 있으면서 별표 이렇게 하고 밑에 주석을 달아놨어요. 요 연령대에는 DHA만 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뽕 비어 있고 여기서부터 쓰여져 있어.
그러니까 좀 이상하긴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놔두고 보면 요 연령대는 모유하고 조제유만 먹을 때이기 때문에 모유 근거로 DHA 양만 설정하고 둘이 합친 거는 여기 연령대부터 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일부러 얘를 뺀 건 아니고 근거가 없으니까 여기서부터 진행을 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이제 비타민을 한번 가볼게요.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생식, 상피세포의 분화, 세포 분열, 정상적인 면역 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필수적인 지용성 비타민입니다. 자, 여기서 예를 들어서 비타민 A가 기출에 여러 번 나오긴 했었는데 영양학 파트로 정상적인 성장과 발달, 생식, 상피세포의 분화, 세포 분열, 면역 반응 이렇게 나오면 우리가 생각해야지 될 것들이 되게 많아요, 사실은. 근데 요런 것들이 나오면서 똑같은 것들을 딱 주면서 비타민을 얘기하시오 하면 비타민 A를 하면 돼요. 그냥 똑같은 말을 주면서 무기질을 얘기하라 그러면 우린 뭐를 떠올릴 수 있을까? 아연이에요. 아연도 같다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연도. 그래서 이거는 지용성 비타민이라고 했기 때문에 A고 요런 똑같은 설명을 하면서 이러한 기능을 하는 무기질, 뭐 미량 무기질은 이렇게 나오면 아연이라고 할 수가 있다. 자, 비타민 A와 그 유도물질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제 그 이후에 만들어지는 것들인데 생물학적인 발달과 노화에 관여합니다. 세 종류의 생체 활성 물질이 있는데 이름이 각각 레티놀, 레티날, 레티노익 애시드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존재를 하고 이것들은 주로 동물성 식품으로 섭취가 되고 있습니다. 비타민 A 전구체인 카로티노이드, 알파카로틴, 베타카로틴, 베타크립토크산틴 등은 녹황색 채소 및 과일과 같은 식물성 식품으로, 그러니까 비타민 A를 우리가 생각하면 비타민 A의 유도체나 활성 물질이 있고 베타카로틴, 카로티노이드가 있는데 비타민 A의 형태로는 동물성에서, 베타카로틴의 형태로는 식물성에서 우리가 공급을 받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결핍으로서는 주로 야맹증, 건조증 등 또는 피부에 있는 문제들 또는 심한 경우에는 비타민 A 같은 경우에 결핍이 심해지면 성장기 아이들은 성장 지연이나 사망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성장 지연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성장 지연이나 사망에 이를 수 있다. 이거 비타민 A의 요약. 비타민 D. 비타민 D에 의존된 단백질 작용을 통해서 장관이나 간에서 칼슘과 인해 흡수를 촉진하여 골격의 무기질화를 위해서 필요한 혈중 칼슘과 인해 농도를 유지합니다. 자, 비타민 D에 의존되는 단백질을 통해서 장관이나 간에서 칼슘과 인해 흡수를 촉진한다. 이 단백질 우리가 아는 게 있어. 장에 있는. 비타민 D가 있어야 생겨나는 어떤 단백질이 있는데 걔는 칼슘을 흡수하는 데에는 기능이 있다. 칼빈딘이라고 하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타민 D 부족 및 결핍은 소아에서는 구루, 성인에서는 골연화, 골다공, 노인이나 취약 인구에서 낙상이나 신체 기능 약화의 위험 인자가 되는 등 이런 것들은 다 골격 건강을 악화시키지만 비타민 D 부족과 결핍은 골격의 건강을 악화시키지만 개정할 만한 근거가 없어서 충분 섭취량, 상한 섭취량을 변경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라는 거고, 자, 비타민 E는 대표적인 어떤 기능을 갖고 있죠? 항산화. 항산화 기능으로 인해서 다양한 만성 질환과의 연관성이 보고되었고 특히 심혈관계 질환, 암, 면역적 질환, 신경계 질환과의 연관성이 상대적으로 잘 정립되어 있습니다. 부족해지면 운동실조, 골격근증, 색소 침착 망막증 등 건강 무체가 나타날 수 있고 과잉시, 크레아틴 요증, 혈소판 응집 감소, 상처 치유 지연, 무월경증, 피로, 복시, 시력에 대한 문제죠. 근육 쇠약 등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이것도 그냥 그대로 쓰기로 했다. 여기서는 첫 번째 내용만 우리가 좀 숙지하면 될 것 같고, 비타민 K. 자, 간에서 뭐에 필요한 인자를 합성할 수 있습니다. 혈액응고. 혈액응고에 필요한 인자를 합성하는 데 관여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단백질 하나, 그 인자가 뭐가 있을까요? 간에서 합성이 되는 혈액응고 인자가 뭐가 있지? 가장 대표적인 거. 프로트롬빈. 프로트롬빈을 만들 때 비타민 K가 필요한 거예요. 비타민 K가 없으면 프로트롬빈을 만들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떤 효소의 조효소로 작용함에 따라서 골대사나 여러 가지 단백질을 활성화시키는 조효소로서 역할을 한다. 이거는 지금 글라프로테인에 대한 설명을 얘기를 해준 거예요. 글라프로테인은 어떤 작용이 되죠? 카르복실화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카르복실화 효소의 조효소로 비타민 K가 필요해서 그 카르복실화가 되면 그 글루탐산 잔기에 COO라는 것이 하나 붙이면서 Y자가 되는 거 우리 그림으로 봤어요. 그죠? Y자가 되면 어떤 이온의 결합에 도움이 된다? 칼슘 이온에 도움이 되는 거다. 이렇게 칼슘 이온에 도움이 되는 것이 방금 여러분들이 앞에서 얘기해줬던 프로트롬빈이 그런 일을 하고 뼈에서 같은 일을 하는 글라프로테인의 이름은 칼슘을 잘 결합을 시키는 뼈에 작용하는 카르복실화 되어져 있는 단백질 이름 오스테오칼신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자, 6번째 수용성 비타민 C 또는 L 아스코르빈산은 생명 유지를 위한 필수적인 수용성 영양소로 인간의 경우 비타민 C 생합성을 위한 핵심 효소가 유전적인 돌연 변이로 인하여 역할을 하지 못해 반드시 섭취를 통한 것이 필요합니다. 부족 시 가장 대표적인 질병이 괴혈병이에요. 괴혈병을 비롯해서 빈혈 또는 감염, 상처 치유, 지연 또는 모세혈관의 출혈, 근육의 퇴화, 신경장애가 발생할 수 있고 과량 섭취했을 때 심각한 유해 효과는 없지만 너무 많이 먹게 되면 오심, 구토, 복부 팽만, 설사 등 위장관 장애가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는 상한이 있어요? 없어요? 상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균 권장 상한이 이제 각 연령대마다 키가 달라졌기 때문에 수치가 변했다라고 설명하고 있고 B1 티아민은 B1에 인산이 결합한 수에 따라서 티아민 1인산, 2인산, 3인산으로 형태로 식물 또는 동물 조직에 주로 존재합니다. 인체 내의 흡수율은 80%가 조효소 형태인 TDP. 아까 위에 있는 TDP는 2인산인 거예요. 그죠? 2인산인데 2인산이나 우리가 잘 아는 TPP. 티아민 피로인산. 이 형태로 존재를 한다는 거죠. TDT나 TPP 형태로 존재하며 탄수화물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고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의 대사적인 연결작용을 하는 데 필요한 에너지 대사에도 관여한다. 제일 많이 우리가 아는 이 티아민이 관여하는 대사는 피루부산이 아세틸코에가 될 때와 글루탐산이 알파케토글루타르산이 숙시닐 코에가 될 때 탄소수가 빠지잖아요. 그때 이제 들어간다. 그거 아시면 될 것 같아요. 티아민 결핍은 모든 세포 에너지 공급에 영향을 미치고 신경 전달 합성을 저하시켜서 신경 전달 및 조절 작용에도 장애를 유발시킬 수가 있습니다. 기준 체위나 이런 걸로 인해서 약간 변경이 됐다라는 설명. 자, 그 다음에 리보플라빈 B2입니다. 리보플라빈은 식품에서는 대부분 인산이 결합한 형태인 FMN 형태 또는 플라빈 아데닌 디뉴클레오티드라는 FAD의 형태로 존재하지만 체내 소화관에서는 리보플라빈으로 흡수되었다가 다시 FMN과 FAD 형태로 있다라는 거죠. 소화됐다가 다시 흡수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답으로 쓰는 FM과 FAD 이것은 체내에서 여러 대사작용에 작용하고 특히 에너지 대사에 많이 있고 리보플라빈이 결핍이 되면 구강염, 구순염, 설염, 빈혈, 지루성 피부염 등이 있을 수가 있고 또 광에 대해서 민감해지는 것들이 있죠. 광 기피. 그 다음에 기준 체위나 에너지 필요 추정량에 의해서 약간 변경되었다. 나이아신 여기 B2 아니고 B3로 바꾸셔야 돼요. 비타민 B3. 자, 체내에서 흡수된 나이아신은 대사적으로 활성을 띠는 NAD와 여러분들 새로 내가 TV를 너무 많이 보는 사람 같아서 말하기가 그런데 요즘 새로 하는 그 마야가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마야. 차승원이 탤런트하고 가수 후배를 데리고 마야 문명을 탐험하러 가는 걸 새로 해서 지금 2회차까지 됐는데 그 마야가
옥수수가 주식이래요. 옥수수가 주식이고 그 사람들의 그 기원에 가면 옥수수로 사람을 빚었대. 그 사람들이 우리가 왜 있잖아 곰하고 우리는 그 호랑이 했던 것처럼 그 사람들은 옥수수로 이렇게 사람을 빚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해서 그냥 그 사람들이 지구상에 살게 됐다라고 되어져 있으면서 옥수수에 대한 얘기를 거기서 하면서 거기서 펠라그라를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이걸 먹게 되면 이제 그 사람들에게서 정신착란이라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뭐 구토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일어나기도 한다라는 얘기를 해주더라고. 그래서 알고 보면 그게 무슨 말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살짝 지나가면서 얘기를 해. 그 얘기를요. 그런 게 있답니다. 자, 네 번째. 체내에서 흡수된 나이아신은 대사적으로 활성할 때는 NAD 혹은 NADP 형태의 조효소 형태로 전환이 되며 이는 체내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를 하고 특히 에너지 대사에 중요하게 쓰입니다. NAD하고 FAD를 우리가 많이 언급을 하죠. 그리고 이 나이아신의 결핍증은 펠라그라입니다. 피부염, 소화관 장애, 신경계 장애,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 여기 이제 4D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식품으로 섭취한 나이아신에 의한 유해 효과는 보고된 바가 없으나 보충제나 강화식품 혹은 약을 통해서 섭취했을 경우에는 메스꺼움, 구토, 간 독성 또는 혈관이 확장이 되면서 홍조가 유발되기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메스꺼움, 구토, 간 독성, 혈관 확장으로 인한 홍조가 유발되기도 한다. 자, B6. B6의 활성형인 피리독살 인산화 형태. 이거 약자를 우리가 뭐라 해요? PLP의 경우 100여 종의 아미노산 대사에 관여하는 효소의 조효소입니다. 아미노기 전이, 탈탄산, 햄을 새로 만들 때 단일탄소 대사, 지질, 탄수화물 대사 또는 면역계, 신경 전달 물질 합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의 작용 이런 데 모두 다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결핍 시에는 피부염, 구내 구순염, 간질성 혼수, 설염, 우울증, 뇌파괴 이상 증상 나타날 수가 있고 이것도 상한 섭취량이 예전하고 달리 변경되었다. 자, 엽산. 엽산은 어떤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인가? 우리가 엽산하면 그냥 어떤 대사라고 한마디 툭 하라 그러면은 명칭이 뭐가 있을까요? 뭐라고 하면 될까? 여기서 보면은 엽산이 하는 일은 우리가 알잖아. 무슨 일을 해요? 엽산이? 그냥 말로 해봐. 단어로 안 되면. 메틸기를 전달하는 역할을 해요. 이 메틸기를 전달하는 거를 이 생화학적인 용어로 단일탄소 대사라고 얘기를 해요. 단일탄소. 탄소 하나짜리잖아. CH3니까. 단일탄소 대사에 필요한 비타민입니다. 그리고 또 단일탄소 대사와 관련된 것들이 또 뭐가 있을까? 여기서 보면. 연결된 아미노산을 찾으시오, 그러면. 단일탄소 대사와 관련된 아미노산은 메티오닌이에요. 메티오닌도 셈이 되면서 누군가에게 메틸기를 주죠. CH3가. 그래서 얘도 단일탄소 대사와 관련이 있고 비타민으로 얘기를 하면 엽산이 단일탄소 대사와 관련이 있는 비타민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기타 다른 것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그 두 가지 그렇게 설명한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자, 아미노산과 핵산 대사에 필요한 효소의 조효소 역할을 합니다. DNA 합성이 꼭 필요하므로 세포 분열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유아기, 성장기, 임신기, 수유기에는 필요량이 증가합니다. 엽산 섭취량이 부족해지면 혈청에 있는 엽산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결과적으로 어떤 빈혈이 거대 적아구성 빈혈이 유발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산소 운반 능력이 떨어져서 허약감, 피로,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 등이 수반됩니다. 여기 있는 허약감, 피로, 불안정, 가슴 두근거림이 뭐의 증상이에요? 빈혈 증상이에요. 그러니까 빈혈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죠.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해지면 태아의 신경관 형성에 영향을 주어서 신경관 결손증, 우리 봤던 허리 쪽에 뒤로 이렇게 신경관이 외부로 혹처럼 튀어나오는 거죠. 기형아 출산 확률이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경관 결손증. B12, 적혈구의 생성과 성숙, 신경계의 정상적인 기능, DNA 합성에 필요한 매우 중요한 영양소가 B12이고 부족 시 빈혈, 위장질환, 식욕저하, 무력감, 신경계 질환으로 나타나 있고 최근에는 이 B12가 노인의 인지기능 저하, 우울감, 기분의 변화, 퇴행성 질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나 보고가 많습니다. 자, B12는 매우 소량으로 필요량이 매우 소량이기 때문에 결핍증이 흔하게 일어나진 않지만 급원식품이 무엇이기 때문에 주로 동물성이기 때문에 채식주의자들의 경우에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노인이나 위 절제술을 받은 사람들. 노인이나 위는 뭐 때문에 그럴까요? 내적 인자 분비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위 절제하면 내적 인자가 분비되는 위가 절단됐기 때문이고, 노인이 됐을 적에도 노화로 인해서 이제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라는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뭐 만성염증 장질환의 경우 체내 흡수율이 낮아. 장질환 환자는 또 왜 그럴까? 췌장으로 흡수가 되니까 흡수되는 장소에서 흡수가 또 떨어지는 거예요. 또 체내 흡수율이 기본적으로 낮아서 보충이 필요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그 다음에 약간 변경되었다 수치가. 판토텐산 봅시다. 자, 비복합체 영양소 중에 하나로 에너지 영양소의 대사에 들어갑니다. 판토텐산은 어떤 성분에 들어가 있다 그랬죠?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코에이 속에 들어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지방산, 인지질, 스테로이드 호르몬, 비타민 D 대사, 아미노산, 헤모글로빈의 포르피린. 여기선 답은 그렇게 얘기했는데 헤모글로빈의 포르피린 또는 신경 전달 물질에서 아세틸 콜린의 합성에 관여합니다. 헤모글로빈의 포르피린은 조금 그냥 이 글을 쓴 그 분이 지명한 것 같고, 처음 시작할 때 헤모글로빈 합성의 시작이라고 생각해도 돼요. 제일 위에 글라이신 더하기 석시닐 코에이의 형태로 헤모글로빈의 합성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신경 전달 물질에서는 아세틸콜린의 합성. 판토텐산은 대부분의 식품에 있어서 분포되어 있어서 일반적으로 결핍이 일어나지 않고 과잉 섭취에 의한 독성도 별로 보고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비오틴. 비오틴은 포도당 지방산, 칡새, 아미노산 대사에서 작용하는 4가지 어떤 효소의 조효소인데, 그 효소가 뭐냐면 카르복실라제.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카르복실라제니까 탄산화 효소, 우리말로 하면 붙여주는 거죠. 탄소수가 늘어날 때 주로 많이 쓰죠. 그걸 전부 다 그냥 카르복실화 효소라고 해요. 카르복실화 효소. 그러니까 여기서 4가지라고 한 것은 무슨 카르복실라제 이런 종류가 4종류가 있다는 뜻이고, 기능은 뭐냐? 탄소를 그 구조 안에 하나 더 붙여넣는 거다. 지방산 합성, 지방산의 산화를 조절, 포도당 신생 합성 등 생리적 기능에 관여하고, 비오틴은 다양한 식품에 함유되어져 있고 또 회로를 통해서 재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핍증에 대한 보고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임상적으로는 피부 발진, 안면에 지방 분포 이상, 결막염, 설염, 탈모 증상 등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계란을 아주 많이 생으로 많이 먹게 되면 이 결핍이 올 수가 있는 거죠. 어떤 물질 때문에? 아비딘이라고 하는 생남백에 들어있는 이 비오틴하고 비슷하게 생긴 물질 때문에 그렇게 된다. 자, 이제 무기질로 넘어갈게요. 다량 무기질의 칼슘. 칼슘의 주요 기능은 골격 형성 및 유지이고, 근육의 수축과 이완 또는 신경 전달, 세포 내에서 신호 전달 과정 및 효소 작용의 다양한 생리 기능을 조절한다. 성인기 이후에는 점진적으로 골의 손실이 발생하므로 성장기 및 20세 이전의 칼슘 영양 상태를 양호하게 하여서 무엇을 증가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최대 골밀도를 증가시키고 유지시킬 필요가 있다. 이것이 예방책이고요. 최대 골밀도가 낮으면 이후에 골감소증 혹은 골다공증의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가 있습니다. 성장기 아동에게서 만성적인 칼슘 섭취 부족은 성장 지연, 테타니, 구루병, 골연화, 골다공증의 위험이 증가될 수가 있고, 칼슘의 흡수율과 칼슘의 축적량 등이 약간 변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6에서 8세는 43%, 9에서 11세는 37%. 칼슘 축적량도 약간 변화가 있는데 6에서 8세는 뭐 111mg, 9에서 11세는 113mg이라고 제시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건 그냥 참고로 보시고, 칼륨 보겠습니다. 칼륨은 정상적인 세포 기능의 필수적인 무기질이고, 정상적인 삼투압 및 수분 평형, 체내 산염기 평형 등의 기여, 신경 전달, 근육 수축 또는 신장 기능에 영향을 줍니다. 건강한 상태에서는 결핍이 나타나지 않지만, 건강하지 않은 상태에서 칼슘을 안 먹게 되면 칼륨이 결핍이 되면 저칼륨 혈증이 나타나기도 한다라는 참고 설명이 있었고, 어떤 기능이랑 연결이 있냐면 신장 기능이에요. 신장에서 어떤 일을 하죠? 신장에
신장에서 어떤 호르몬이 나오면 이 칼륨에 대해서 흡수를 이제 배설을 증가시키고 또 배설을 증가 안 시키는 어떤 호르몬이 있어서 칼륨 대사와 관련된 호르몬 알도스테론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알도스테론이 작용하는 곳이 신장이기 때문에 여기서 신장 기능이라는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 신장 기능이 정상인 경우에는 일상적인 섭취 수준으로는 과잉증이 나타나지 않으나 신장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배설에 장애가 오겠죠. 배설하는 부분이 신장인데 거기서 안 되니까 그걸로 인해서 고칼륨 혈증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과잉 섭취할 경우에 위장장애와 위궤양 발생 가능하다. 이것도 변화가 있다, 수치가. 자, 그 다음에 나트륨이 이제 많이 변했어요. 나트륨이 하는 일은 체내 항상성, 생리 기능에 필수적이고, 나트륨이 탄수화물과 아미노산 흡수를 도와줍니다. 맞습니까? 우리가 나트륨이 어디서? 소장에서 흡수될 때, 능동수송으로 들어올 때, 그죠? 나트륨이랑 같이 포도당이 들어온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세포 내부와 외부의 삼투압 조절, 체액량 유지, 수분 균형, 근육, 신경 조직에서 활동 전위를 생성시키는 필수적인 요소로 신경 전도, 근수축에 관여합니다. 그리고 뭐 많은 완충계 버퍼로서도 작용을 하고 신장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나트륨, 칼륨을 조절하는 것, 수소이온과의 교환을 통해서 산염기 균형에 기여한다. 밑에 있는 것은 이제 개정된 내용인데 유아 아동의 충분 섭취량은 에너지 섭취량을 고려하여서 성인의 충분 섭취량으로부터 외삽하여서 산출하였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아주 초창기 우리가 이론할 적에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아이들의 필요량을 구하려고 하면 어떤 근거가 없을 적에는 성인의 것이 구해져 있는 것을 아이들의 무엇과 대비를 해서 환산을 했어요. 체중이었어요, 대부분이. 어른 체중을 70kg일 적에 100이 필요한데 어떤 아이들이 뭐 30kg다. 그러면 체중이 반으로 줄었으니까 얘를 반으로 줄여서 그때의 필요량을 선정하는 게 기본적인데 나트륨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예요. 에너지 섭취량으로 기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 성인이 먹는 에너지가 2000인데 그 연령대에 먹는 아이들이 먹는 칼로리가 900이다. 그러면 이렇게 2000분의 900으로 설정을 해서 계산을 한다는 뜻이에요. 몸무게 기준이 아니라. 이게 특징입니다. 칼륨이랑 나트륨이 아마 그렇게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일단 유아 아동의 충분 섭취량은 에너지 섭취량을 고려하여서 성인 것으로부터 외삽해서 산출을 했고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이 새로 개정되었는데 이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것이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이라고 쓰시면 돼요. 심혈관 질환과 고혈압 등 만성질환 위험 감소를 위한 섭취 기준이 새로 제정되었고 그 이제 개념 자체가 예전에 2015년에 했던 목표 섭취량의 개념과 유사해서 목표 섭취량을 따로 두진 않고 이제 이름 자체를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으로 했다. 미국의 경우 나트륨 보고서 및 여러 가지 근거들을 찾아봤을 적에 나트륨의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을 성인 기준 2300mg/day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가 조사한 게 아니라 미국에서 2300이라고 하자한 걸 그냥 가져다 쓴 거예요, 사실은. 2300mg/day로 설정하였고 생애 주기별 만성질환 위험을 위한 섭취 기준은 충분량과 동일한 방식으로 생애 주기별로는 성인 기준으로 외삽했는데 무엇을 이용했을까? 지금 위에 거는 성인에 대한 걸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다른 연령대에 대한 걸 할 적에는 에너지 섭취량, 위에서와 동일하게 에너지 섭취량을 이용해서 성인 기준을 이제 외삽해서 했다. 아까 얘기했듯이 성인은 2000을 먹었는데 해당 연령대가 뭐 1000kcal가 에너지 필요 추정량이면 그것을 비례식으로 해서 설정했다라는 뜻이고, 자, 만성질환 위험 감소 섭취량은 건강한 인구 집단에서 만성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영양소의 어떤 수준? 최저 수준의 섭취량을 의미합니다. 기준치 이하를 목표로 하는 섭취량 감소가 아니라 이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무엇의 감소가 이 질병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근거로 했을까요? 어떤 섭취량? 전반적인 섭취량이에요. 이 기준치를 초과했을 경우 전반적인 섭취량 감소가 만성질환에 대한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근거를 가지고 했고, 과학적 근거가 충분할 때 설정 가능하고,
그 영양소 섭취와 만성질환 사이의 인과적인 연관성, 용량 반응 관계가 분명히 있어야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 합당한 것이 지금까지는 나트륨만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뒷장에 염소 봅시다. 염소. 자, 어떤 영양소와 함께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관여한다. 뭘까요? 나트륨. 나트륨과 함께 수분과 전해질 균형에 관여한다. 결핍 시 식욕 저하, 무기력, 알칼리 혈증, 고나트륨 혈증, 고칼륨 혈증 등이 유발이 되고, 성인 기준 시 외삽되는 것들에 대해서 약간 변경됐다. 자, 생물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무기질입니다. 에너지 대사, 그 다음에 체액의 산염기 균형 조절, 세포막의 구성 성분, 생체 신호 전달, 또 경조직의 구성. 경조직은 약간 물렁물렁 단단한 뼈가 아닌 그런 것들. 인체에서 보고된 인 부족이 됐을 경우는 식욕 저하, 근무력증, 뼈의 통증, 운동 실조 또는 골연화증, 구루, 면역력 약화, 빈혈 등이 있습니다. 최근 어떤 식품의 소비 증가로 인해서 인 섭취량이 증가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가공식품 또는 패스트푸드.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 소비의 증가로 그 첨가제를 통한 인 섭취량이 증가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인 섭취량이 최근 증가하게 된 원인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는 패스트푸드 및 가공식품의 섭취의 증가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인의 과잉 섭취로 인한 고인산 혈증은 급성으로 온다면 오심, 구토, 전해질의 불균형, 저칼륨 혈증 등 강축증, 부정맥, 급성 신부정 등을 유발하기도 합니다. 자, 마그네슘은 한 300여 종 이상의 효소의 보조인자, 이제 무기질이 효소를 도와줄 적에는 보조인자, 비타민이 도와줄 때는 조효소 이렇게 하기로 했죠. 보조인자로서 다양한 생화학 반응에 관여합니다. 자, 식사로 인한 마그네슘의 결핍은 쉽게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질병이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로는 나타날 수가 있고, 자연식품 또는 강화식품을 통한 과잉 섭취는 유해 현상을 보이지 않지만 약물이나 보충제들을 통해서는 과잉 섭취로 인한 설사, 구토, 복부 경련이 올 수가 있고 수치가 변했다라는 거. 자, 이제 미량무기질 철부터 봅시다. 철은 폐에서 조직으로 산소를 전달하는 적혈구 단백질인 무엇의 헤모글로빈의 구성 성분, 필수 성분으로 신체 성장, 신경 발달, 세포 기능, 일부 호르몬의 합성 등에 기여하는 정상적인 면역 기능에도 매우 필수적이다. 철 결핍은 무엇 농도의 감소, 헤모글로빈 농도의 감소, 그러므로 혈액 내에 무슨 능력의 저하? 산소 운반 능력이죠. 자, 철 결핍은 헤모글로빈의 농도가 감소되고 그로 인해서 혈액 내에서 산소 운반 능력이 저하되면서 나타나고, 대표적인 결핍으로는 어린 아이들이 결핍됐을 적에는 발달장애, 행동장애, 인지능력의 손상, 임신부의 경우는 임신성 빈혈, 조산, 미수가 출산 혹은 사산의 위험 같은 것들이 같이 있을 수가 있다. 과잉일 경우에도 변비나 구역질, 구토, 설사 등 장애가 있습니다. 위장장애가. 아연 봅시다. 아연도 체내의 100여 개 이상의 효소 및 조효소의 구성 원소로서 성장, 발달에 관여하고 단백질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의 발현, 유전자 발현 조절을 하는 데 쓰일 수가 있고, DNA, RNA 합성 조절과 같이 우리 몸의 성장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 부족해지면 성장 지연, 설사, 염증, 식욕 감퇴, 탈모, 면역 능력의 감소, 신경장애 등이 나타날 수가 있고, 식품으로 섭취한 경우 유해 영향은 잘 안 나타나나 강화식품이나 보충제를 장기간 과잉 섭취하면 무엇의 흡수 저해가 나타날까요? 다른 무기질, 이가의 다른 무기질의 흡수를 저해시키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게 뭐였어요? 구리였죠, 구리. 소화관의 과민증, 면역 기능의 감소와 같은 부작용 유발되고 약간 변경되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구리. 구리는 뭐에 필수적일까? 적혈구 형성에. 그리고 여러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산화, 환원 반응에 관여하고 철의 운반, 그 다음에 각유 형성을 하는 대표적인 단백질 이름이 뭐예요? 콜라겐을 우리가 뭐라 얘기하는가 하면 결체라고도 하고 결합조직 혹은 결체조직이라고 하죠. 그런 콜라겐이라든지 또는 엘라스틴 같은 것들이 이렇게 꼬여지는 과정에서 리실 옥시다제라고 하는 것의 조효소로 작용을 한다. 보조인자로.
구리결핍은 빈혈, 저색소증, 호중구 감소, 신경학적인 이상 등이 있고요. 과다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 간 손상 유발, 위장장애, 메스꺼움, 설사, 조직의 손상 등의 증상을 나타낼 수도 있고 약간 변형되었다. 그 다음에 불소. 불소는 칼슘과의 친화력. 보세요. 불소는 칼슘과의 친화력이 매우 높아서 체내에서 주로 뼈, 치아 등에 존재하고 충치 예방 효과가 있다. 아는 것처럼. 그 다음에 과량의 불소를 하게 되면 정상적인 치아의 범랑질과 뼈 생성을 방해하기 때문에 그 영양과 불소증 같은 것들이 나타날 수가 있고, 다른 영양소와는 달리 식품, 음료수 이외에도 구강용품이 뭘까요? 치약을 얘기하는 거, 치약. 치약을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하며 최근에는 구강용품이 주요 급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에다가 불소를 넣지 않게 되면서 우리는 이제 그래서 불소가 들어있는 치약을 써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망간은 여러 효소의 구성 성분으로 해당 효소들의 활성을 통해 항산화 반응, 성장, 뼈, 건강 상처 회복, 당과 지질 등 영양소 대사, 골격 형성, 혈액 응고, 성호르몬 핵산의 합성, 면역 반응 등에 관여합니다. 자, 망간이 관여하는 대사에서 망간이 없으면 누가 대체가 돼요? 망간이 보조인자로 들어가는 많은 대사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도 여러 효소들의 구성 성분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만약에 망간이 없으면 마그네슘이 해요. 그럼 반대로 마그네슘은 우리가 에너지 대사할 적에 중간에 MG 많이 썼던 기억나죠? 그 자리에도 마그네슘이 부족하면 망간이 와서 보조인자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둘이는 서로 대체가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망간은 이제 새로운 얘기긴 한데, 망간은 담즙 배설 등을 통해서 체내 항상성에 비교적 잘 유지되는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망간의 최종 분해 산물은 담즙을 통해서 배설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일상적인 식사 범위 내에서는 결핍이나 과잉에 대한 문제점이 없습니다. 상한이 좀 변했다라는 거. 그다음에 요오드. 요오드는 무슨 호르몬의 주요 성분? 갑상선 호르몬의 주요 성분으로 기초대사율, 체내 대부분 기관의 생리적인 기능에 관여할 뿐 아니라 과잉, 결핍 모두 유해한 증상을 가지고 있어서 요오드는 적절한 공급이 매우 중요합니다. 결핍 시 갑상선 종, 갑상선 기능 저하증, 과다 시에도 갑상선 종, 우리가 그때 했죠? 갑상선 종은 두 군데 다 나타난다고. 그 다음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또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다 나타나기도 하고요. 체위로 인해서 수치가 변경되었다. 자, 그 다음에 셀레늄 볼게요. 셀레늄의 주요 역할은 체내 무슨 스트레스? 산화적인 스트레스. 얘는 항산화 무기질이잖아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셀레늄을 포함한 효소들은 항산화 방어능과 생식, 근육 발달과 기능, 또 갑상선 호르몬 대사. 자, 갑상선 호르몬 대사에서 셀레늄은 언제 작용할까? 어느 단계에서 주로? 활성화 단계. 활성화 단계라는 건 어떤 단계예요? T4가 T3가 될 때 셀레늄이 있어야 잘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이 셀레늄은 갑상선이랑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에 부족하면 궤저성간 퇴화, 갑상선과 면역력이 저하, 병원균의 감염, 심혈관 염증, 남성의 생식능 저하, 빈혈, 또 일부 암의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것도 있습니다. 만성적인 독성으로는 셀레늄 중독증이 있는데, 이거는 머리카락과 손톱이 변화되고 피부가 손상이 되고 임상적인 신경장애가 발생하고 감각이 상실, 경련, 마비가 올 수가 있다. 이것도 체위 변화로 인해서 수치가 조금 변했다. 몰리브덴은 많은 식품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 미량 원소로 일부 산화효소의 보조인자가 있는데, 몰리브덴 딱 한 번 우리가 나온 적이 있어. 그 단백질 대사의 뒤쪽에 가면 요소, 요산, 암모늄 만드는 그 단계에 보면 요산을 만들 때 MO 이렇게 적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책을 꼭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산 생성 과정에 관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몰리브덴은 식사 및 영양 보충 제품으로 섭취 가능하고요. 과잉 섭취가 되면 소변으로 배설이 잘 되기 때문에 평형을 이룰 수가 있고, 결핍은 별로 보고된 바 없고 독성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상한까지는 설정이 되어져 있는 편이고, 자, 마지막 크롬 봅시다. 크롬은 뭐의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영양소이다? 뭡니까? 인슐린이죠. 인슐린. 그래서 당내성 인자라고도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크롬을. 영양소이고 영양 불량 어린이에게서 유의한 성장 개선 효과를 보이고,
크롬 결핍이나 과잉으로 인한 보고는 별로 없다. 그리고 기준 체위나 에너지 섭취량이 변화가 돼서 이런 수치가 계산에 들어가기 때문에 숫자가 좀 변했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영양소에 대해서 요약을 했고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제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